네, 보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자습서 펴주시면 돼요. 자습서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1단원부터 일단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랑 여러분들 자습서랑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단원의 길잡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을 한번 펴볼까요? 문학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자, 이 페이지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자, 문학의 세 가지 기능. 자, 일단은 문학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미적 기능. 미적 기능. 자, 미적 기능이란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왜 봐요? 감동을 얻거나 즐거움을 얻으려고 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미적 기능은 그런 감동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 문학의 세 가지 기능에 관해서는 뭐 학교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내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까다롭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기껏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보지 않고 들어간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시 뭐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문학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 바로 미적 기능. 이 미적 기능은 여기서 말하는 감동과 즐거움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기능이 일단은 인식적 기능이라는 건데 자, 인식적 기능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작품에는 그 작가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작가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조선시대 때도 이제 작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뭐 미국에도 작가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옛날 사회가 어땠는지, 옛날 삶이 어땠는지, 아니면 저기 미국의 사회나 삶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다른 문화권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옛날에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구나. 아니면은 저기 멀리 미국이란 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다는 소리야. 즉, 알게 된다는 소리지. 아시겠죠? 즉, 우리의 약간 지식을 넓혀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식적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능, 바로 윤리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조금 삐뚤어졌죠? 윤리적 기능. 자, 윤리적 기능이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훈. 이 윤리적 기능은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작품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학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작품은 바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작품 분석을 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핵심 정리 특징부터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특징, 수미상관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역설과 도치가 나타나 있다. 이 수미상관과 역설과 도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시의 세 번째 특징.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한다. 자, 여기는 제 앞에 보시듯이 별표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자,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한다. 자, 이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시의 작가인 김영랑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영랑이라는 작가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시인인데, 자, 이 김영랑이 뭘로 유명하냐?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이 부드러운 어조라는 게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울림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낸다는 소리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문법 시간에 울림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울림소리는 굉장히 부드럽다. 그렇죠? 자, 이게 문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김영랑이라는 시인은 이러한 울림소리의 부드러운 특징을 아주 잘 활용한 그런 시인이라고 판단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김영랑의 대부분 시인은 이렇게 울림소리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어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련되고 섬세함을 표현했다. 이 특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본문으로 한번 가보자.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모란이라는 건 얘들아 꽃이죠. 그렇죠? 꽃이야. 꽃은 보통 어떤 계절감을 나타내죠? 그렇죠. 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죠.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여기 나타나 있다. 뭐 그리고 두 번째 행도 약간 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렇다면 뭔가 제목을 보더라도 모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모란의 상징적인 의미는 일단 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알 수 없으니까 마저 한번 읽어보자. 일단 두 번째 행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봄이라는 시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화자의 태도, 봄에 대한 화자의 태도. 지금 봄을 어떻게 하고 있대? 여기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바로 화자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지. 그렇지? 그렇다면 화자는 봄을 소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봄이라는 건 화자의 소망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슬태요. 보면은 이제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울림소리, 부드럽고 섬세하다. 요거까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행.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의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음성상징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비로소 봄의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이게 모란이 지면은 봄이 다 갔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내 정서가 어떨 것이다? 서러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슬테오랑 마찬가지로 잠길테오도 약간 울림소리, 리을, 모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봐서 역시 울림소리를 통한 부드러운 어감, 섬세한 정서 이것까지 알아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다음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뭐 5월 같은 경우는 약간 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계절이고 그리고 무덥대요. 아하, 그렇다면 무더운 계절은 어떤 날이야? 여름이지. 그치? 자, 여름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봄이 지나갔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근데 윗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봄이 지나가면 내가 어떻다 그랬어? 서러울 것 같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야?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온 상황이야.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은 꽃잎이 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하, 그렇다면 이 화자의 정서는 어떻겠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서럽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천지가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역시 모란이 없으니까 서럽겠지. 그리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대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봄의 또 다른 상징적 의미 바로 뭐야?
보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왠지는 알겠죠? 모란이 져가지고 자기 보람이 없어졌대. 아하, 그렇다면 모란이 피는 봄이라는 계절은 화자에게 보람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다음.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해는 가고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는 이제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모란이 지면은 나의 1년이 다 가고 만대요. 즉, 그만큼 모란이라는 꽃, 그리고 그 모란이 피는 봄이라는 계절이 그만큼 화자에게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치? 약간 이런 거죠. 모란이 지면은 내 인생, 내 시간 다 필요 없다. 약간 봄이 나의 전부다. 모란이 나의 전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과 같이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읽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봄이 좋다고 하더라도 봄이 갔다고 해서 무슨 자기 인생이 끝납니까? 그쵸? 여기서 표현된 기법은 바로 과장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사실 이 과장법이라는 건 약간 조금 말씀을 안 드리면 조금 파악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쉽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한번 읽어보자. 360날 하냐 섭섭해 우옵니다. 자, 360일 거의 1년을 뜻하죠. 거의 약간 지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매년 섭섭해 운다. 그만큼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고 그리고 슬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구체적인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날짜 수를 통해서. 자, 그리고 다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계속 기다린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야? 봄을 기다린 것은 나의 숙명이다. 나는 계속 봄을 기다리겠다. 물론 지금 봄이 지나간 그런 여름이지만 계속 나는 봄을 기다리겠다. 무엇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특히 이 구절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여러 번 봤죠? 이 김영란의 모나미 피기까지는 같은 경우는 역설법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쵸? 찬란한 슬픔의 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왜 이 화자는 봄을 찬란하고 슬프다고 했을까? 일단은 찬란하다는 이유는 알겠어. 그치? 왜냐하면 뭐 그만큼 봄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찬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뭐 알겠는데 그다음 왜 슬프다고 했을까 반대로 봄을 그게 궁금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봄이 화자가 좋아하는 계절은 맞아. 하지만 계절이라는 게 항상 머물러 있진 않죠. 항상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봄이라는 계절이 지금 현재 상황처럼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하는 거다. 알겠죠? 봄은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맞지만 계절이라는 건 항상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봄도 언젠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처럼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역설법을 통해서 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학습 활동. 여기 학습 활동을 한번 보시면요. 뭐 위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세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반면에 여기 별표 한번 쳐주자. 자,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시행 같은 경우는 나는 기다릴 때요, 봄을. 약간 이 두 행이 약간 한 문단처럼 그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시행이 한 문단처럼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 두 행을 읽었을 때 잠깐 끊어서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여기 호흡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럼으로써 리듬감을 부여한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1, 2행만 한번 보면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야. 이 두 시행이 약간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음 문단도 3, 4행.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 나는 비로소 봄이 여인 소름에 장익돼요. 요 3, 4행이 또 한 문단처럼 읽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1, 2행 끊어서 읽고 3, 4행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은 호흡이 조절이 되고요. 그렇지? 그냥 막 줄줄이 읽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면 함으로써 리듬감이 형성이 된다. 요것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마지막 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형성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역설법을 쓴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 일단은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감상 다지기 부분 보시면요. 어떤 간단한 아주 짧은 소설이 하나가 나와요. 이거 학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다지기 여기. 약간 어떤 늙은 거지가 은전 한 입을 받고 얻고 기뻐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약간 학교 수업 잘 들으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내용 자체는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을 거고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뭐 거지가 자기가 그동안 이제 모은 돈을 이제 합쳐가지고 은전 한 입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거지는 왜 굳이 어차피 똑같은 가치의 돈인데 왜 굳이 은전 한 입으로 바꿨을까? 일단은 그게 약간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겠죠? 일단은 가보자. 자, 여기 앞에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친 부분을 보시면,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꾸역꾸역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 다양한 푼, 은전 한 푼이에요. 은전 한 푼을 갖게 되었다, 거지가. 자, 그렇다면, 이 은전 한 푼이 거지에게는 곧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의 집착, 물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거지가 아주 오랫동안 꾸역꾸역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집념,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 약간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다양한 분에 담긴 상징적 의미겠죠. 그래서 목적, 물욕, 그리고 집념. 이 세 가지 상징적 의미는 일단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의미가 소망이래요. 자, 그렇다면 모라니 피까지의 봄의 상징적 의미랑 약간 공통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거지는 왜 굳이 은전한입으로 바꿨을까? 그 돈들을 중간중간에 그냥 자기가 쓰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냥 은이라는 거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 이 돈 한 개가 그냥 갖고 싶었어.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죠? 약간 은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평생의 소망이었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내용면에서의 아름다움, 내용면에서의 약간 주제겠죠? 이 주제는 뭐냐면은 남들에게 하찮은 소망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애쓴 거지의 집념과 의지가 감동적이다. 이게 바로 주제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내용 말고 일단 표현 기법을 한번 가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했다고 하니까. 자, 서술 방식 측면에서, 즉 표현 기법적인 측면에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의 행동이 약간 어떻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배제됐고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니까 당연히 객관성도 확보하고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거제야말로 끝을 맺음으로써 극적 효과를 높이고 이거 벚꽃교조에서 정했었죠. 저희 처음 만난 날. 극적 효과. 연극을 보는 듯한 효과. 왜냐하면 대화 장면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끝을 맺음으로써 극적과를 덮이고 그리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에 끝을 보면은 대화 장면으로 끝나요. 그쵸? 보통 약간 이 대화의 의미가, 이 대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렸죠.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약간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결말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대사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도 모르게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이 짧은 소설, 운전하님이라는 짧은 소설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잠깐만 화면 전환을 할게요.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김영락의 독을 차고라는 외부 지문. 자, 화면 전환 중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김영락의 독을 차고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읍사가 먼저 있는 그 프린트 파일이 있을 거야. 정읍사가 이제 먼저 있는 그 프린트 파일이 있을 거야. 그 정읍사 뒤에 제가 독을 차고라는 작품을 넣어놨습니다. 자, 작가가 누구예요? 김영랑이죠. 그렇죠? 내가 김영랑 하면 뭐 떠올리라 그랬어? 부드러운 어조, 섬세한 느낌, 섬세하고 아름다운 느낌. 자, 그런데 제재 개관을 보니까 의지적, 상징적, 전환적, 시설적 참여죠. 자, 보면은 이 성격이 약간 부드러운 거는 거리가 조금 있죠. 그렇죠? 자, 이 독일차고 같은 경우는 주로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서 약간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일반적인 김영랑의 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목부터 봐봐. 제목이 뭐야? 독일차고야. 그러니까 독일차고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끼를 품었다는 뜻이거든. 자, 표현부터가 그리고 제목부터가 일단은 부드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랑 같은 경우는 이 독일차고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김영랑의 일반적인 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작품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니? 모라니 피이까지는과 독일차고라는 동일한 김영랑의 작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뭘 비교해? 모라니 피이까지는 약간 부드러움, 독일차고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어조. 이런 차이점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외부 지문을 준 이유가 이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주제부터 대략적으로 차근차근 훑어보자면은, 자, 주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삶을 향한 의지.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의지, 저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제재는 식민지의 극한의 상황. 이 김영란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 시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는 나와 벗의 대화 형식. 나와 벗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 구절이 내가 얘기한 거냐 아니면 내 친구가 얘기한 것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나와 벗이 대화를 하는데 나와 벗이 삶의 자세가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직설적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런 특징들이 다 선택지의 내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작품 분석 한번 가보자.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이다. 그렇죠? 도끼를 품은 지 오래래요. 자, 근데 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간 사람을 해치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독은 독인데 어떤 독?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아하, 그렇다면 이 독이라는 건 아무도 아직은 해한 일이 없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저 위험함만을 뜻하는 그런 독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순결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도끼를 품은 것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세 번째. 벗은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려 한다. 나는 지금 도끼를 품고 있는데 내 친구는 뭐라고 하고 있어? 그 도끼를 그만 떨쳐내래. 그렇죠?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은 벗과 나의 삶의 자세에 대한 대조적인 태도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나와 벗의 대조되는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구절 가보자.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한다. 나는 독으로 내 친구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벗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얘들아, 아까 독의 상징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 일제에 향한 순결한 저항 의지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그 저항 의지를 내 친구는 떨쳐버리래. 일제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겠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말 조심해. 내 도끼가 너 해칠 수도 있어. 즉, 일제에 저항하지 않는 그런 벗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지. 이 소극적 태도라는 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필기해 두자.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자, 이연. 야, 그렇게 도끼를 안 품고 살아도 머지않아서 어차피 너나 죽으면은 뭐 시간이 점점 잠자코 흘러가고 그리고 나중에 땅덩이도 뭐 사라지겠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다 허무한 일 아니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독은 차냐. 즉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저항을 하냐.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아서 될 텐데 뭐하러 일제에 힘들게 저항을 하냐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벗이 말하고 있는 거야. 벗이 말하고 있는 거야. 즉, 벗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인생 무상이야. 야, 다 쓸데없어. 뭐하러 그래? 다 쓸데없어.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이제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3년 한번 가보자. 아, 감탄사 나왔지?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하고 보낸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뭐 벗의 말에 어느 정도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네 말대로 그래 허무해. 인생이라는 거 허무해. 인생 무상 맞아. 자 그런데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로 내 마음을 노리고 그리고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뗄것 찢기우고 할퀴우자 내 맡긴 신세임을. 자 신세가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화자의 신세가 어때? 앞뒤로 이리승냥이 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될 그런 신세래요. 즉 아주 극한의 상황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극한의 상황은 무슨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겠니? 당연히 일제 강점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즉, 화자의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그래, 친구야. 네 말 맞아. 인생 무상해. 다 허무해. 하지만 내 신세가 지금 어떠냐면은 나는 극한의 상황에 있는 신세야. 그러니까 독을 차야 된다는 소리지. 도끼를 품어야 된다는 소리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요.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자, 모하리라를 통해서 일단은 의지적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금날,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도끼를 품겠다. 일제에 저항하겠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외로운 혼이라는 뭐냐면은 도끼를 품었던 순결한 삶의 의지를 뜻하는 거야.
도끼를 품었던 순결한 삶의 의지. 그러니까 죽으면은 사람이 이제 몸이 죽으면 영혼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제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한 저항 의지를 지녔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도 굉장히 강하면서 순수하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외로운 혼이라는 건 내가 그동안 가졌었던 순결한 삶의 의지, 순결한 삶의 저항의 의지, 일제에 대한 순결한 저항의 의지.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김영랑의 독을 차고라는 외부 지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냥 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각 표현, 각 행에 담긴 그런 의도,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계산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굉장히 교과서의 내용에 충실한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습성어 평가 문제집 꾸준히 푸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드릴 계산고 기출 문제들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마무리, 다음 외부 지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